어머니, 혹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집에 안 계세요? 문이 안 열려요. 이제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아. 네? 아들의 황당한 물음과 동시에 전화기 너머로 띠리링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무슨 소리세요? 저 여기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인데요. 아들과 세입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떤 남자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이상한 말이라니? 아까 말했잖아. 이제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산다고. 월세로 내놨고 나온 사람은 세입자야. 뭐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희는요? 아니, 저희 짐은 다 어쩌셨어요? 너희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속셈이요? 나 요양원 보내고 이 집도 뺏고 오피스텔도 다 팔아버릴 생각이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최필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46세 고욱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억울해 보이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를 해치고 전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강도처럼 보였습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오래지 않아 받게 될 재산,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 보겠다고 두 눈 시퍼렇게 뜬 부모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 아들. 최 씨는 그런 아들에게 최대의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 제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느냐, 아들을 빈털터리로 쫓아내느냐. 최 씨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길지 않을지 몰라도 최 씨의 인생도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최 씨는 인지 능력이 있는 하는 요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힘들게 할 정도로 똥오줌을 못 가린다면, 혹여나 내 발로 화장실에 못 가게 된다면 차라리 떠나야지 하며 살았죠.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선 인간답게 살 수 없느냐? 그건 절대적일 수 없지만 최 씨가 그렇게 마음먹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60쯤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며 최 씨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세 채 분양받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월세를 놓았죠. 세 채 월세를 합치면 23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부수적인 수입들도 따지자면 늙어서 굶어 죽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고생 좀 덜하며 사나했을 때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으니 그 상실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다 시리에 빠져 있는 최 씨에게 누군가가 함께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보자며 제안했습니다. 은퇴하고 많이들 도전하는데 써먹지 않아도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도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바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에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딴 뒤에도 뭘 차린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러다 그 자격증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연락을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있긴 있지. 아이고, 마침 잘 됐다. 내가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오래 알아왔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기에 의아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일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당장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근데 워낙 급하게 구하려다 보니까 언니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은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젊었을 적엔 간호사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냥 요양원을 한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달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격증은 있어도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 만들 줄도 몰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하필이면 조리하는 사람이 다쳐가지고. 페이는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딱 일주일만 일 좀 해줘. 일 안 하고 집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최 씨도 일을 그만둔 지는 몇 년 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굶겨? 최 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일당이 아쉬운 것보다는 워낙 상황이 절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니 노인네들이 많을 텐데 굶기냐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내일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갔던 곳에서 최 씨는 하루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처음 도착한 요양원은 겉에서 보기엔 참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라 그런지 왠지 가족 같은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주방 바닥은 기름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고 조리도구들은 좋기 10년은 넘게 쓴 듯 코팅들이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조리대는 온갖 양념장들이 굳어 있어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주방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념통에 들어있는 양념들에는 정체 모를 이물질들이 떠있기도 했고 까맣게 때가 낀 선반에 각종 조리도구들이 아무렇게나 엎어져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나 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병에 걸려 죽을 듯 했습니다. 무언가 조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최 씨가 아무래도 안 될 듯해서 청소부터 하는데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대충 해. 언제 그거 다 닦아서 해.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면 몰라. 그 소리에 기가 막혀서 쳐다보는데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 외출하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번지르르한 외제차를 타고 말이죠. 최 씨는 하루가 괴로웠습니다. 그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런 음식을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것도 큰 죄책감이 느껴졌죠. 그거는 뭐예요? 뭐긴 뭐예요? 칫솔이지. 퇴근 전 웬 세숫대야에 가득 찬 칫솔을 보고 최 씨가 묻자 차림새가 직원 같았는지 대야를 들고 있던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세척하는 거예요? 수십 개는 돼 보이는 칫솔들이 한 대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따로 세척해도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면 매일 3번을 전부 다른 칫솔로 양치질 하나요? 양치질은 하루 한 번만 하죠. 최 씨가 경악하자 말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죠? 나도 처음엔 좀 놀랐는데 다들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런 거에 일일이 놀라지 말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밥 먹이는 거 보면 놀라 자빠지겠네. 밥 이야기가 나오자 최 씨가 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최 씨가 한 일이 그 밥을 만드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밥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먹으면 매 끼마다 모든 국이랑 반찬을 한 번에 말아서 떠먹게 해요. 개밥처럼.
그러고는 가버렸는데 최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늙으면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요양원에 제발로 가자 하고 어렴풋이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말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최 씨가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일은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디 있느냐 노발대발했죠. 하지만 최 씨는 도저히 돈 받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최 씨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쩡해 보이던 대기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던 요양원의 실체를 알게 되자 최 씨도 훗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자식도 못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똥오줌도 못 가리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가는 일이 없게 하자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70대가 되어 그런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들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아들 손에 의해서 말이죠. 최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10여 년 전에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은 최 씨와 차 타고 30분 거리에서 아이 하나를 낳아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다니다가 재작년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최 씨는 지난해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가를 하게 된 배경은 이랬습니다. 작년에 최 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며 욕조를 짚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 거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죠. 한번 누워보세요. 아고고. 아들의 말에 최 씨가 높아진 침상에 몸을 눕혔습니다. 본래는 바닥에 조금 도톰한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놓고 지냈는데 허리가 아프다 보니 잠자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퇴근길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러니까 좀 낫다. 아니,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그러게나 말이야. 혼자 생활은 하실만해요?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아. 벽 짚고 다니면 돼. 네가 수고가 많다. 내가 밥은 못 차려주고 온 김에 옥수수 좀 가져가. 옥수수요? 그래. 친구가 줬는데 가져가서 쪄먹어. 저번에 병원 다녀오신 날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갔잖아요. 아, 그랬어? 깜빡했다. 하도 여기저기 나눠주다 보니까. 이틀 전 일을 깜빡하세요? 혹시 아니죠? 검사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 검사를 해보라는 아들. 이 나이 되면 이틀이 아니라 2분 전에 있었던 일도 까먹고 그러는 거야. 최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기 싫으시다더니 벌써 가셔야 하는 건 아니죠? 최 씨가 왜 요양원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요양원 가면 노인네들은 다 요양원에 들어가 있게. 그러자 아들이 농담이었다고 말했고 그렇게 그 대화는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허리를 다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해요. 최 씨가 눈만 크게 뜨고 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허리 다치신 일도 있고요.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이제는 허리가 훨씬 나아져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일상적인 건망증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럴 정도는 아니야.
허리도 다 나았고. 충분히 혼자 살만한데 갑자기 왜 날 모시고 살아? 그게 저희가 걱정이 덜할 것 같아요. 아이고, 됐어. 혼자 화장실만 갈 수 있으면 살아.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또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치매에 안 걸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어머니도 벌써 75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나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나이의 자식들이 모시고 살아요. 됐대도 뭐하러 늙은이를 데리고 살려고 해. 고생스럽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더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혼자 지내시면 치매도 더 잘 걸린다잖아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를 봐서 합가하세요.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말도 최 씨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정리해서 최 씨의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자고 했더니 집을 판 돈으로 사업 자금에 보태겠다고 했죠. 최 씨는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은 전부 쓰진 않을 것이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최 씨네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자식과 합가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늙으면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던데 최 씨는 합가를 한 뒤에는 더욱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돌봄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합가하고 나서 최 씨는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들과도 20살이 될 때까지 밖에 안 살았으니 따지고 보면 아들과 같이 산 날보다 떨어져 산 날이 더 길었습니다. 이제는 최 씨의 아들이기보다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뿐만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안 보며 지냈던 며느리와 손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지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도 불편하겠지만 최 씨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눈치 보는 게 최 씨이기 때문이겠죠. 어머니, 내일 주나 현장학습 간다고 해요.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도시락 좀 싸주실 수 있어요? 아, 김밥 싸주면 되니. 네. 김밥이랑 돈가스 같은 거 해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네, 그리고 혹시 빨래 하실 거면 이거는 따로 빨아주세요. 출근하려던 며느리가 빨간 외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 씨는 얼떨결에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래도 집에 있는 최 씨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나는 사람이 하곤 했지만 이 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게 최 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면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모신다며 들어오더니 오히려 최 씨가 모시고 살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새 식구를 뒷바라지하면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길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갔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세탁기를 돌리는데 어제 빨래를 했는데도 빨래바구니 안이 수북했습니다.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가하기 전에 허리를 다쳤던 것은 어쩌다 넘어져서 그런 것이지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최 씨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부지런히 병원에도 잘 다녔습니다. 이렇게 합가해서 살다 보니 최 씨는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네 식구들이 자신의 돌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따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합가를 하더라도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80이나 넘으면 모를까. 지금의 최 씨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최 씨가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하나가 만기가 됐습니다. 곧 집을 비우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최 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하나지만 제법 큰 거실과 분리가 돼 있고 1층엔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아 지금까지도 꾸준히 임대 수요가 있었는데 최 씨가 오며 가며 느낀 것이 오피스텔에 은퇴한 노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크기이고 편의시설은 아파트보다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최 씨가 살고 있는 집보다 노후에 살기 더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아들네를 살게 하고 최 씨가 그 오피스텔로 들어갈까 고민했습니다. 이미 집을 팔고 이사 온 아들네 보고 다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는 청소하다가 한 세월 갈 듯하니 나쁜 아이디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아직 세입자가 나간 게 아니니 천천히 아들과 상의를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냉장고 문을 왜 열었더라? 저야 모르죠. 또 그러세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 최 씨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니까. 아이고 맞다. 시금치 꺼내려고 했지. 이 정도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해. 지난번에 준아 엄마도 냉장고에다가 휴대폰 넣었잖냐? 그건 뭐 좀 꺼내려다가 그런 거죠. 최 씨도 억울했습니다. 하도 아들이 치매해서 검사도 해보았는데 역시나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얼른 출근해. 또다시 최 씨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집 전체를 청소기를 돌리며 오늘은 분가해야겠다고 말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는데 조금 더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실엔 버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지통에 씌워놓은 비닐을 통째로 꺼내려다가 쓰레기가 많지 않길래 뒤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털었습니다. 이러면 씌워놓은 비닐은 다시 쓸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다시 묶으려는데 여러 번 접혀있는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버리려다가 혹시 몰라 펼쳐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종이를 잘못 버려서 손주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웬 등기부등본들이 여러 장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놀란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가 아주 익숙했습니다. 최 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게 아들 방에서 나온 게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는 이런 서류를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버리는 게 찝찝해서 최 씨가 따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왜 아들 방에 있었는지는 그날 저녁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 저녁밥을 차려주고 최 씨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선선해서 운동 겸 한 20분만 산책 좀 하자 해서 말이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빙 도는데 익숙한 뒷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단지 뒤쪽에 벤치가 있는데 그곳에 아들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 없이 벤치만 달랑 2개가 놓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오지는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고 여기 앉아있지 의아해서 다가가는데 둘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대화 내용이 인지되자 최 씨는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야. 잘해야 해. 일 틀어져서 아가씨랑 반씩 나누게 되면 정말 못 참아.
그럴 리가 있어? 미국에 있는 애가 무슨 수로 알아? 일단 내일 어머니한테 진명해 나한테 달라고 할 거야. 요양원은? 그건 바로는 그렇고 집부터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당신이 알아본 요양원 있잖아. 거기에 잠깐 계시라고 할 거야. 그 사이에 어머니 설득해서 오피스텔들 팔면 되고. 요양원에 가시려고 할까? 계속 계시라고 하면 안 들어가시겠지. 잠시만 계시라고 하게. 근데 어차피 나이가 있으신데 그렇지 않더라도 금방 들어가셔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 지원 못 받으면 매달 나가는 돈이. 그건 뭐가 걱정이야. 오피스텔 팔아서 그 비용은 충당해야지. 알아보니까 하나에 1억 5천은 넘는 것 같던데. 세 개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4억은 돼.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얼만데. 전부 다 합치면 10억은 거뜬히 넘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당신 말 듣고 이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빨리 다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 사업으로 잃은 돈도 메꾸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지.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걱정이 없겠다. 당신은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최 씨는 정신없이 뒤를 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꼭 꿈을 꾼 듯했죠. 아들과 며느리의 말대로라면 최 씨네 집에 들어온 것도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번뜩 든 생각에 방으로 가서 낮에 넣어두었던 종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본 것이 그것 때문인 듯 했습니다. 대출 하나 없는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확인해 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종이를 뒤집어 보았는데 볼펜으로 휘갈겨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부동산 시세와 월세, 증여세, 요양원 비용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방금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지만 제대로 들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시청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 때 집이 자식 명의로 되어 있어야 각종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을 먹기 전 갑작스럽게 집 얘기를 꺼내는 아들. 무슨 혜택? 최 씨가 모른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혜택이냐고요? 뭐 이것저것 많던데요.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세금 부분도 그렇고요.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현이는 어떡하고? 여동생은 어떡하냐는 최 씨의 질문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현이는 나중에 주시면 되죠. 오피스텔 갖고 계신 걸로 생활비 쓰시다가 지금 당장 주시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어차피 같이 사니까 자신에게 미리 달라는 아들. 최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기에서 섣불리 거절하거나 아는 척을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마당에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멀쩡한 정신으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집에 보내달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계획을 안 이상 최 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네 말대로 하자. 정말요? 그러면 이번 주에 알아볼까요? 아니, 뭘 그렇게 급히 해. 다음 달쯤. 그래, 한 달쯤 있다가 줄게. 한 달이요?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 씨가 둘러댄 말에 왜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겠다고는 했으니 더는 닥달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지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옆에 서서 같이 듣고 있던 며느리에게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는 두 얼굴 뒤에는 악마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낳아준 엄마를 요양원에 쳐넣고 집을 가로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야 할 텐데 힘으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 씨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손주의 방학식에 맞춰서 3주 뒤에 3박 4일 일본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가시게요? 아니야. 나는 집에서 쉴래. 다리 아파서 얼마 돌아다니지도 못할 텐데. 에이, 아쉽네요. 앞으로 언제 같이 해외여행 간다고요?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최 씨는 아파트를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월세 세입자를 찾는다고 말이죠. 그 뒤로는 아들 며느리가 없는 때만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는 딱 아들 며느리가 여행 간 그때만이 가능했습니다. 사모님, 어제 보고 가신 분이 계약하신다네요. 그런데 금방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이사도 그 날짜에 가능하다고 했죠. 최 씨는 아무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최 씨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꼭 아들이 알아채고 추궁을 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탈없이 제 날짜에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이삿짐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오전엔 아들네 짐을 뺐고 오후에는 최 씨의 짐을 뺐습니다. 아들 짐은 보관이사를 맡겨서 창고에 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짐을 가지고 비어있는 오피스텔로 들어갔죠. 이렇게 하루 만에 아파트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짐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아무리 최 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모든 일은 이틀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을 때 예상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안 계세요? 문이 안 열려요. 이제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살아. 네? 아들의 황당한 물음과 동시에 전화기 너머로 띠리링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최 씨와 계약한 세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무슨 소리세요? 저 여기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인데요. 아들과 세입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떤 남자가 저희 집에서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이상한 말이라니? 아까 말했잖아. 이제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산다고. 월세로 내놨고 나온 사람은 세입자야. 뭐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희는요. 아니, 저희 짐은 다 어쩌셨어요? 이삿짐 센터 번호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게. 가면 너희 짐 다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이사 나왔으니까 너희도 이제 너희 갈 길 가. 아들은 최 씨의 말에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너희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속셈이요? 나 요양원 보내고 이 집도 뺏고 오피스텔도 다 팔아버릴 생각이었잖아.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너희 대화 다 들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다급히 해명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양원은 어머니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래서 알아보기만 한 거예요. 진짜로 보낼 마음 없었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왜 떼본 거야? 아, 그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니 재산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떼본 거지. 다른 뜻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이라는 게 나 요양원 보내버리는 일 말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하고 연신 아니라고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계속 통화하시려면 나가서 하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세입자의 말에 아들이 발끈했고 둘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아들이 그 집을 나왔고 거기까지 듣고 최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할 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아들이 당연히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테니 말이죠. 그때는 경찰을 부르라고 일러두었고 매달 월세도 5만 원씩 깎아주니 세입자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정신이 없었는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더니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지금 호텔에 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쫓아내세요? 아니, 세상 천지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지금 저랑 애엄마랑 준하까지 갈 데도 없이. 애엄마는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거 참 안 됐구나. 하지만 내 탓은 하지 마라. 다 너희의 흉악한 계획 때문이니까 말이야. 흉악한 계획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머니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요양원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요양원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는데 요양원이 다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산은 미리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끝까지 반성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다 주고 나는 요양원에나 들어가서 살으라는 게 맞는 소리니? 아니, 가더라도 내 재산 다 처분하고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선택해서 갈 거야. 지금은 갈 때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너희가 알아본 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다. 또 너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아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당장 갈 데도 없어요. 엄마 손주는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이 잠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만한 상황도 아닐 테니 자기 자식 알아서 키우겠지 싶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아, 어머니. 죄송해요. 끊을게. 최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들을 가치도 없었죠. 그러자 아들은 며칠 뒤에 최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하도 쾅쾅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통에 최 씨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해 풀려고 왔어요. 무슨 오해? 오피스텔은 팔 생각 없었어요.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 아니었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건 뭐니? 최 씨가 보관해뒀던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몇 가지 메모와 숫자들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꼼꼼하게도 알아봤더라. 아들의 얼굴이 거무죽죽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잠시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애엄마가 거의 혼자 벌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욕심이 났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딨니?
차라리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달라고 했으면 오피스텔 한 채 정도는 처분해서 줬을 수도 있어. 너도 그건 알고 있겠지. 그치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전부 다 가지고 싶어서잖니. 그것도 동생도 빼놓고 너 혼자 말이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걱정했던 건 진심이에요. 어머니 허리 다치셨을 때 제가 와서 도와드리고 했잖아요. 그래. 고맙게 생각했어.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너를 용서해야 하니? 죄송해요. 근데 저 이러다가 애엄마랑 이혼해요. 네가 한 행동에 스스로 책임져라.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면 이번엔 엄마가 경찰을 부를 테니까. 그런 일은 제발 부탁이니까 없게 해줘라. 최 씨는 아들의 등을 밀었고 아들은 힘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최 씨도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오피스텔로 들어오니 월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망 좋고 깔끔한 오피스텔 생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만 아니었다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생각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80대가 돼서 건강이 안 좋다 싶으면 모든 걸 다 처분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알아보니 매월 1,000만 원씩 하는 요양원도 있다던데 그런 곳은 천국 같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 들이면 눈 감는 그날까지 편히 살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여동생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최 씨는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니만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편은 잘 받았니? 전화도 안 받더니 바로 연락을 하는구나. 명도소송이요? 이 집에서 기어이 저희를 쫓아내신다고요? 그렇다고 이런 걸 아들인 저한테 보내세요? 분명히 저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줄 때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 분명히 효도하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는 없지. 어이가 없네요.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요? 그래. 가만히 안 있으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근데 분명한 건 그 집은 내 명이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전현숙 씨와 그녀의 아들 35세 김정석 그리고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전 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자동으로 자신들의 것이 되기라도 하는 줄 알았는지 집 사줄 땐 울면서 효도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밖에 모르는 전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씨도 이런 자식이라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결단을 내리고 서류 한 장을 아들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은 아들과 며느리가 노발대발하여 찾아왔죠. 전 씨는 이제 와서 번복할 마음도 없었고 아들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반목하는 게 슬픈 일이었지만 이렇게 만든 것은 전 씨가 아닌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전 씨는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워낙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만났고 결혼 후 얼마 안 가 남편이 실직을 하는 바람에 살림이 크게 힘들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몇 년간 이런저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30대가 되어 아들 김정석이 태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슨 용기로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지 참 용감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고 살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했던 마지막 사업이 IMF를 만나 크게 실패하고는 모든 걸 다 잃고 전 씨의 친정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요. 열심히 다시 벌어서 일어나면 돼요. 그래도 전 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했고 전 씨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모이는 돈은 없었지만 아이는 커갔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요리를 잘한단 말이야. 특히 이 닭도리탕이 기가 막히다니깐. 식당을 차려보는 게 어때? 친정은 마당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주말만 되면 남편과 전 씨의 지인을 불러 평상에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전 씨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라는 게 음식 솜씨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꿈만 꾸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 씨와 남편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전 씨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전 씨가 오며 가며 봐왔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약간 벗어난 차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땅이었는데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식당 지으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부동산 번호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 씨는 무작정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땅 나온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이 말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씨에게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얹혀 살며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겨우 1,5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욕심이 났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집에 지인이 찾아왔고 평상에 앉아 백숙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땅 주인, 나랑 진짜 친한 친구야. 급하게 내놨다고는 들었는데. 전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지인을 닥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그 친구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찾아간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부동산에 1억에 내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부동산에서 2천만 원을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1억도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때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8천만 원에 당장 계약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급히 내놨던 땅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 씨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락해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이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전 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와 남편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그 돈을 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마침 적금이 만기가 돼서 받은 목돈이 있다며 선뜻 빌려주었죠.
아마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전 씨는 지금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회상했습니다. 땅은 샀는데 건물을 짓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땅으로 대출도 받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 부탁도 하고 지인의 지인인 건축사무소 소장도 소개받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어찌어찌 3년 뒤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없는 상태에서 빚으로 지은 건물이라 무조건 식당은 장사가 잘 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나앉게 생겼어요. 고생해서 지었는데 올해까지 장사 안 되면 다시 팔아야 될 것 같네요. 식당이라는 게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차린 식당이기에 전 씨도 남편도 장사 수완이 없었죠. 몇 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려던 찰나에 큰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식당 근처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아파트, 빌라들이 들어서고 자연적으로 근처 상권도 발달하게 됩니다. 식당은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느는데 막까지 있으니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고생 끝이야.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크고 작은 걱정들은 그동안 해왔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그동안 빌렸던 돈들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톡톡히 쳐서 말이죠. 그리고 주변이 발전하니 땅값도 크게 올라서 불과 몇 년 만에 땡전 한 푼 없는 처지에서 정말로 먹고 살 만한 집이 되었죠. 아들은 전 씨와 남편이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아들은 집안 살림이 피자 여러 과외도 받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모두 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죄송해요. 떨어졌어요. 다음번에 붙으면 되지.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고 30이 되어서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 씨가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만은 전 씨 부부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돈이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 들어간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니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사는 잘 됐지만 그동안 진 빚들을 갚느라 그리고 아들 학비 대고 취직 전 생활비 대느라 아들의 집 한 채 사줄 돈까지는 못 모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해보겠다는 아들의 말이 전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난날의 자신과 같은 마음가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는 전 씨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석이 결혼하는데 집 한 채라도 해줘야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오히려 전 씨보다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땅이랑 식당 건물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집 사줘. 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 씨도 남편도 빚이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빚을 내서 아들의 집을 사주라는 남편의 말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주변이 발전하며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 대출을 앞으로 다시 갚아나가려면 남은 세월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할 듯했습니다. 대신 일단은 그 집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해.
남편의 말에 전 씨가 의아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놈이 공부만 하느라 사회 경험도 없고 그렇잖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나 처갓집에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요? 무시는 무슨?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정석이 그놈 거잖아. 살기도 지들이 살 거고.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없지.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면 당신한테 잘하겠지 애들이. 부모도 다 돈이 있을 때 대접받는 거야. 남편의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식에게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도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잘 살게요. 대신 효도한다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야. 네 엄마한테 잘해. 그러면 나중엔 네 명의로 바꿔줄 테니까. 당연히 효도하고 살 거예요. 명의를 전 씨 앞으로 한다는 말에도 아들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됐든 나중이 됐든 대출 없는 아파트가 아들의 것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점이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못 받은 젊은이들과는 크게 달랐죠. 아들의 눈물을 보고 전 씨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원하는 곳에 신혼집을 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한번 놀러 오세요.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좋죠. 그럴까? 남편은 아들 며느리 사는 집을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전 씨는 아들의 말처럼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억지로 끌고 집들이 선물을 잔뜩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도 전 씨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집 참 좋다. 전 씨가 아들네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신혼집이니 며느리가 잘 꾸민 탓도 있겠지만 예전에 전시네였다면 꿈도 못 꿨을 집이었습니다. 어쩐지 벅차오르는 기분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 전시 부부에게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집에 돈 한 푼 안 드니 아들 며느리 둘이 모아두었던 돈으로는 혼수만 넣으면 됐기에 꼭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아늑하고 예뻤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준비했는지 푸짐한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나가서 먹으면 되지. 그래도 처음 오시는 건데 제가 직접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 씨가 아는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떠올려봐도 며느리와 불화가 있는 사람이 여럿인데 전 씨는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전 씨가 돌아가려고 하자 아들 며느리가 극구 말렸습니다. 왜 벌써 가세요? 주무시고 가시지. 에이, 너희 불편하게 뭐하러 여기서 자. 불편하긴요. 작은 방에 이부자리 깔아놨어요. 편히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지도 약주 드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려고요? 그러자 전 씨도 남편의 눈치를 살짝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오늘 아들네와 보낸 시간이 좋았는지 자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네에서 자게 된 날, 남편은 술을 마셔서인지 일찍 잠들었고 전 씨는 뒤척거리다가 깊은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는데 거실에는 성객이 있었죠.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아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죠. 전 씨는 아들 옆에 나란히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간히 차가 다니고 있었고 가로등 켜진 밤 풍경이 참 멋졌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 게 실감이 안 나요.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씨는 아들의 심정에 공감이 갔습니다.
예전에 전 씨가 살만해지기 전에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집들 중에서 어째서 내 집 한 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아들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도 내 집을 갖는 것은 의미가 무척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전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머, 그러니. 좋긴 한데. 근데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제가 받을 때 세금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산세도 지금 어머니가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왕 나중에 주실 거 지금 주실 수 없을까요? 집을 사줄 당시의 아들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아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세금 걱정 때문이라는데 전 씨도 아들에게는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세금이야 나중 문제고. 그건 우리 죽으면 가져가라 그래. 재산세가 마음에 걸리면 정석이 그놈한테 내라 그러면 되잖아. 나중에 명예 바꿔준다면서요. 그럼 이왕 주는 거 지금 주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좋긴 뭐가 좋아. 그건 당신한테 잘하라고 한 소리지. 그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쥐고 있어야 해. 알았어? 아니, 무슨 일이 있다고 도대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다 싶으니 병에 걸린 남편. 세상이 참 야속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들도 전 씨도 아파트 명의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때부터 전 씨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식당 일도 줄였습니다. 직원을 더 구하고 가끔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입원한 뒤로 퇴원을 못하고 있었죠. 전 씨의 일과는 굉장히 단조로워졌습니다. 집, 병원, 집, 병원. 그리고 가끔씩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남편의 병 때문에 뒤늦게 들었지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서가, 요즘에 유정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야 입덧이 덜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 몇 가지 했어. 아버지 병원에 갔다가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오늘이요? 아니, 내일 점심쯤에. 아, 내일이요. 전 씨의 말에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가지러 갈게요. 뭐 하러? 어차피 나간 거 엄마가 들릴게.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어쩐지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아니겠지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네 자주 가는 것은 아니었어도 가끔 가면 늘 반겨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몇 번 가보질 못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며느리도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전 씨는 남편의 병원에 갔다가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아들과 며느리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 반찬 받아. 여러 가지 해왔는데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새콤한 게 좋다길래 미역 초무침, 오이무침 등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말은 잘 먹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전 씨가 무슨 반찬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봉지를 풀어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두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워서요. 아직 배가 심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덧도 하니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었니? 내가 싸온 반찬에 밥 차려줄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고 전 씨가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씨를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방금 먹었어요. 그 말에 전 씨가 당황했습니다. 어제 통화로 같이 점심을 먹자 했는데 벌써 아들 며느리는 식사를 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씨가 가져온 봉지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게 꼭 축객령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전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을 순 없고 이만 가보겠다며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씨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버지는 어떻냐, 뱃속의 아기는 어떻냐는 대화 한 번 없이 전 씨는 아들네 집에서 10분 만에 나와야 했습니다. 가겠다는 걸 붙잡고 꼭 자고 가라고 했던 그전과는 확실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전화로 느꼈던 찜찜함이 전 씨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아들이 그런 전 씨를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유정이가 임신하니까 예민해서요. 아, 그러니 알았다. 그 말을 듣고 전 씨는 아들에게 집으로 가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가지러 왔고 한 번도 전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조리원으로 옮긴다는데 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유정이 출산 선물 사서 조리원으로 좀 가려는데 뭐가 좋을까? 조리원에는 남편밖에 못 가요. 그러면 너한테 줄 테니까 전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집으로 가져다 줄 테니까 정석이 네가 집에 들려서 가지고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뭐하러 오세요? 아,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문 앞에라도 놓고 가려고 그러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선물은 요새 다들 돈으로 줘요. 아, 그러니 나중에 조리원 나와서 그때 뵐게요. 어쩐지 차가운 아들의 말에 전 씨도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아들과 약속한 날보다 조금 일찍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고 남편이 병원에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영영 말이죠. 어느 순간 전 씨도 남편도 마음의 준비를 해오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남편에게 얼마 전에 태어난 손주 얼굴은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아들도 급하게 왔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는 동안 전 씨는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남편이 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 집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긴 했지만 오늘은 아들이 곁에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가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있는 조리원으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는 장례 내내 오질 못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 그런데 아들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언가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이 출산 선물 주고 싶다고 하셨죠.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전 씨가 쳐다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요. 그거 저희 명의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선물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으셔서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산 선물이라지만 꼭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는지 마음이 시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집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알았어. 대신 시간을 좀 줘라. 엄마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알았어요. 아들은 무척 기뻐 보였습니다. 어차피 남편만 아니면 아들 명의로 사주었을 집이니 이제는 뭐가 어찌됐든 상관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 씨는 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한동안 문을 닫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퇴원을 했고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안사돈이 와서 몸조리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 씨는 이제는 남편의 죽음을 떨쳐내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계신데. 오랫동안 계신다며. 오랜만에 인사도 하면 되지. 그리고 애기도 한 번도 못 봤잖아.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할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죠? 전 씨는 안사돈이 안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의 아들 얼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서 누구 하나 밥 차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아들은 식당에서 음식 좀 포장해 온다며 나갔습니다. 그때 전신의 식당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당 문을 다시 열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왔는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아무래도 사돈과 며느리 앞에서 통화하기가 눈치 보여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현관문은 살짝 열어둔 채였죠. 그런데 막상 통화를 해보니 별것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안 돼서 끊어졌고 전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오기도 전에 거실에서 안사돈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전 씨는 모든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며? 얼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주신다고 했대. 아니, 지금 내가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와? 뭐 자기가 사준 집이니까 그걸 빌미로 계속 맘대로 드나드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명의 이전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알어. 그래도 이번에 이전해 주신다니까 참아야지 어쩌겠어. 김서방이 중간에서 잘해야지. 일단 받으면 딱거리를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네 집 내 집 없이 드나들면 너 불편해서 못 살아. 이런 게 시집살이지 뭐야? 안 그래도 오빠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다시는 어머니 못 오시게 한대. 근데 이 집 받으면 정말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오빠도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 괜찮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 근데 걱정이야. 준다고 한 지가 좀 됐다며.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몰라. 근데 이번에도 그러시면 오빠가 다 방법이 있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달랬는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혼할 거라고 했어. 잘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남편이 네 말을 듣지. 전 씨는 조용히 다시 나갔다가 10분 뒤에 들어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식사하고 가셔야죠. 아니요, 식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요. 얼른 가봐야 해요. 정석이 오면은 먼저 간다고 전해주세요. 전 씨는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과는 오늘 따로 집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 안 하길 잘했습니다. 전 씨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이 변덕스럽게 굴던 것도 다 이 집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집 명의를 받게 되면 사돈과 같이 살며 전 씨는 발도 못 들이게 되는 것 같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안 준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사돈과 며느리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이야기 속 아들이 꼭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 잠시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하고 가신다더니 갑자기 가셨어요. 식당에 일이 있어서. 그리고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그냥 아빠 된 거 축하한다고.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러자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축하요? 아니, 그게 하실 말씀이라고요? 다른 말을 기대했었는지 아들은 크게 실망한 것 같았고 조금은 화도 난 듯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을 예견했었는지 그 집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남편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명의를 주지 못했는데 진작에 줬다면 아들이 기뻐하고 고마워했을까? 아니면 좀 더 빨리 거리를 두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 씨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미리 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자를 매달 갚고 있는데 금액이 금액인지라 매달 나가는 돈이 정말 컸습니다. 전 씨도 식당이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나도 못 낼 돈이었죠. 만약 그걸 아들이 내야 한다면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살림이 꽤나 팍팍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씨가 연락이 뜸하자 이상했는지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를 간다고? 그 집을 나가겠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이 아파트 팔아서 주시면 다른 동네로 가려고요. 결국엔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아들의 방법이 이것인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전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집 명에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것 없이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아버지 생각나기도 하고 괴로워서. 가증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생각은 한 적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게 좀 힘들 것 같다. 힘들다니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식당 운영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 혼자 대출금 갚기가 힘들어. 안 그래도 너희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살 거면 이자랑 대출금은 너희가 좀 갚아야 될 것 같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너희가 그 집 팔 계획이라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기도 하네. 그걸로 대출 갚아버려야 될 것 같아. 이자가 한 달에 얼만 줄 모르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했는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전 씨의 뜻을 알았는지 아들이 돌변을 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 사준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한 번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저도 애엄마 볼 낯도 없고 그럼 저도 어머니한테 같이 효도하잔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집 안 주면 효도는 못 하겠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그럴 생각도 없었잖냐? 제가 분명히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희 내가 명예 넘겨주면 나는 못 오게 하고 네 장모 모시고 살겠다며?
아니, 누가 그래요? 유정이가 그러던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못 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럼 나는 둘이야? 긴 말 필요 없고 그 집은 팔아버릴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가줘라. 나가다니요. 저희가 어딜 간다고요? 어차피 너희 장모 모시고 산다며.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건 이 집 판 돈이 있어야 가죠. 그걸로는 대출금 갚아서 나도 노후나 편히 살아야겠다. 절대 못 나가요. 그런 줄 아세요. 아들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죽어도 못 나가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쫓아낼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아들네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서류가 도착할 때쯤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편은 잘 받았니? 퇴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이걸 아들인 저한테 보내신다고요? 분명히 저 주신 거잖아요. 그건 사줄 때 아버지랑 이야기했던 거 아니니? 분명히 효도하는 조건으로 사주는 거라고. 근데 네가 약속을 먼저 어겼으니까 다시 가지고 오는 수밖에는 없지. 저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요? 그래, 가만히 안 있으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분명한 건 그 집은 내 명이다.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번에는 전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랑이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과의 사이는 틀어졌고 그런 아들 며느리에게 집을 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까지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살아있었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한 것을 알았는지 아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딜 간다고요. 어떻게 손주까지 쫓아내세요. 집 없다고 깡통 차는 거 아니야. 너 그만큼 키워서 직장 다닐 때까지 뒷바라지 했으면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잖아. 둘이 벌어서 집도 사고 해라. 능력도 있는데 그 정도 못하겠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아니, 그래서 언제 집 사고 애 키우고 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너 키웠어. 너도 그렇게 살면서 너를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지 좀 느껴봐라. 전 씨는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어차피 전 씨가 죽으면 외아들인 아들이 상속받게 될 텐데 이게 의미 없는 짓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 집이 전 씨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빈 것이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려면 모든 건 전 씨가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씨는 아들네를 쫓아내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더 풍족해졌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죽기 전에 쓸 돈 다 쓰고 남은 건 기부라도 해버리고 싶지만 또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하는 것에 따라 마음은 달라질 수 있겠죠. 엄마 딸이랑 손주들까지 집 없이 헤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너는 그럼 엄마가 이 집에서 쫓겨나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쫓겨나다니.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지. 너희는 젊으니까 집이야 돈 모아서 다시 사면 되잖아. 최서방 사업도 요새 잘 된다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 곳이 있어야지.
엄마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가진 거라고는 이 집이랑 돈 몇 푼이야. 그런데 엄마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는 엄마 생각은 하니? 아니, 안쓰럽지도 않니? 엄마가 우리 가족 좀 생각해줘. 가족? 엄마는 네 가족 아니야? 아니, 그 가족 말고 이제 나한테 가족은 남편이랑 자식들이지. 엄마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박경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딸 45세 이면선의 이야기입니다. 뱃속에 10달 품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70대가 된 이 순간까지 박 씨는 오매불망 딸뿐이었습니다. 시집가서 가정을 꾸린 지 오래인 딸이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밥은 잘 먹고 사나, 그런 것들만이 박 씨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한없이 내려간 사랑을 되돌려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은커녕 자식이라고 하나 있지만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조차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전화 온 거 아니야? 어느 날 박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웬일인지 딸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죠. 현선이니? 어쩐 일이야? 가뭄에 콩나듯 생사 확인 정도만 하는 딸이 오랜만에 박 씨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심각해 보이는 목소리에 박 씨는 친구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며 묻는데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좀 팔아야 되거든. 집을 왜? 이사 가게? 그게 아니라 최서방이 시작한 사업 때문에 목돈이 좀 필요해서.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어? 차라리 집을 놔두고 대출을 조금 받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딸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딸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건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남편이 죽고 25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야 남지만 선뜻 그러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것은 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전부 오게 된다는 것이겠죠. 사위와 중학생 손자, 손녀까지 오게 되면 혼자서는 넓었던 집이 순식간에 북적될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자리 좀 잡으면 그때는 다시 집 사서 나가야지. 하지만 사정이 그렇다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긴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박 씨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마 하지도 않고 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생각해본들 결정이 바뀔 리도 없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자 친구가 무슨 일 있느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네. 정말? 합가하자고 했어? 말하자면 그렇지. 아이고 좋겠다. 그러자 박 씨가 부럽다는 친구. 나이 들면 딸하고 가까이 사는 게 최고래잖아. 근데 같이 살면 더 좋지 않겠어? 딸내미가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주고 말이야. 친구도 아들, 딸 하나씩 있지만 전부 멀리 살아서 박 씨가 부러운 듯 했습니다. 박 씨도 물론 걱정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산다고 하니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아무래도 의지가 될 테니 말이죠. 그렇게 얼마 뒤에 딸은 사위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박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그게 얼마나 아니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새로운 내 식구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일하러, 손자 손녀는 학교에 가고 나면 그때부터 박 씨는 바빠집니다. 우선은 지난밤 물에 담가두었던 사골을 불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사골 국물을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오늘 하루 종일 우려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우선 난장판이 된 식탁 위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꽉 찬 빨래 바구니를 비워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대에 걸려있던 마른 옷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점심때가 돼 있는데 간단히 점심을 먹고 집을 쓸고 닦고 하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살림만 하다가 식구가 순식간에 넷이나 늘었으니 하는 일은 4배가 아닌 10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면 어지를 일도 없고 밥도 간단히 먹는데 사람이 많으니 빨래도 매일 해야 했고 쓸고 닦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했죠. 직장 다니는 딸내미보다 바쁜 것 같네. 박 씨의 혼잣말이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종일 움직이다 보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말도 못했죠. 그리고 전처럼 친구도 만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골국 끓였어? 그래. 먹고 싶다며? 맛있겠네. 딸이 좋아하니 박 씨도 좋았습니다. 종일 끓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으로도 같은 국을 차려주자 딸이 투덜거렸습니다. 아, 엄마. 또 며칠 내내 이것만 줄 거는 아니지? 왜? 많이 끓였는데. 같은 것만 먹으면 지겹지. 그러면 한 끼 먹으려고 몇 시간 동안 끓여? 그럼 그냥 다음부턴 마트에서 사서 해줘.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딸. 아무튼 변덕은 사위도 손자들도 어쩐지 덜 먹는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골국은 전부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물론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딸이 사위와 손주들과 뭘 보러 간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녁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박 씨는 오늘따라 몸이 좋지 않았는데 저녁도 간단히만 먹고 일찍 자리에 눕자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쯤에 회사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할 일 있어? 할 일? 저녁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은 없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쉬려고. 그래? 우리 오늘 뮤지컬 보는 거 엄마도 같이 볼까 했지. 소파에 누워 가물가물 뜨고 있던 박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늘 보러 간다는 것이 뮤지컬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엄마도 보고 싶어. 박 씨만 집에 두고 자기들끼리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너희들끼리 가라 했겠지만 박 씨도 요 몇 달 집에만 있으려니 힘들기도 힘들었고 원래 드라마나 영화 그런 것들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TV로 보는 것이긴 해도 말이죠. 영화는 몇 번 봤어도 뮤지컬은 보러 간 적이 없는데 딸이 데려가 준다면 꼭 한번 보러 가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길래 사람들이 뮤지컬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택시 타고 7시 반까지 와.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내줄 테니까. 알았어. 이따가 보자. 박 씨는 갑자기 들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딸과 함께 사니 이런 문화생활도 해보는구나 했죠. 박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몸살약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뮤지컬을 제대로 보려면 몸이 아파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다 같이 만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무척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얼마 가질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아 그런지, 약을 먹어 그런지, 눈이 또다시 가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려고 고개도 흔들어 봤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이 그런 박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찔렀습니다. 인상을 쓰며 입모양으로는 자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곧 수마가 박 씨를 덮쳤습니다. 한참을 졸았다 깼다를 반복하니 어느새 공연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박 씨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금방이라도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현선아,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박 씨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딸을 불렀지만 딸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아니, 엄마! 공연 보다가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옆 사람이 자꾸 쳐다보더라. 나 진짜 창피해서 정말. 딸이 박 씨를 타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티켓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이럴 거면 집에서 잠을 자지. 왜 와서 졸고 있어? 치매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 재미없으셨나 보지. 내가 진짜 엄마랑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면서 쿵쿵거리는 걸음으로 공연장을 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쳐다보는데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최서방,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갈 테니까 저녁 먹고 놀다가 천천히 들어와. 아, 같이 안 가시게요? 그럼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가면 돼. 박 씨는 공연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저녁 먹을 기운도 없어 약만 먹고 바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내내 앓았습니다. 그런 박 씨를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누워있는데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9시 넘어 거실로 나가보니 또다시 난장판이 된 집만이 박 씨를 반겼습니다. 한바탕 앓고 일어나니 어제보다는 몸 상태가 좋았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씨는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데리고 가면 또 잠만 잘 거 아니야. 돈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혼자 집에 두고 우리끼리 가?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엄마를 데리고 가자고. 불편하잖아, 그럼. 그래도 불편하긴 해도 안 모시고 가면 서운해 하실까봐 그렇지. 그냥 우리끼리 가자. 내가 잘 말할게. 일이 생겼다고 하면 되지. 선의의 거짓말. 물을 마시려고 방을 나왔던 박 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딸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최서방은 일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나도 야근해. 그리고 애들도 학원 늦게 끝난다니까. 우리 저녁은 하지 마. 그래, 알았어. 오늘이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인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이거 가면서 먹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한 딸을 위해 박 씨가 주먹밥 만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녀올게. 딸이 주먹밥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요새 자꾸 몸이 좋지 않고 가슴에 통증도 느껴져서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오늘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건 딸도 사위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다 같이 뮤지컬을 보고 돌아온 딸의 가족은
누구도 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이는 살지만 박 씨는 혼자만 붕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몰라도 혼자 살 때보다도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약 보름쯤 지났을 때 딸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2박 3일로 동해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엄마도 갈 거야? 어쩐지 느껴지는 머뭇거림에 박 씨는 잠시 말을 골라야 했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박 씨가 거절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2박 3일이라 걸어 다니고 하려면 아무래도 좀 힘들긴 할 거야. 잠자리도 불편하고. 박 씨가 대답이 없자 딸이 손뼉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 안 좋대? 빨리도 물어본다 싶었습니다. 정밀 검사했어. 뭐? 어디 크게 아픈 거야? 그건 아니고 아직 몰라. 혹시 몰라서 해보자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래. 뭐야, 그러면 이번엔 집에서 쉬는 게 나을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쉬어야지. 박 씨는 딸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행에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녀올게. 엄마는 오늘 계속 집에 있어? 아니, 오전에 잠깐 병원 다녀와야 해. 결과 들으러. 알았어. 다녀오면 연락 줘. 그렇게 딸과 사위, 손주들은 박 씨만 남겨둔 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올 예정이니 박 씨도 이틀 동안은 집안일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점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섭섭한 마음이 감춰지니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 박 씨는 어쩐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여행 간 딸에게 굳이 지금 말해서 모처럼 간 여행을 망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고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 따뜻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나오려는데 이게 왜 이래? 문고리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문이었는데 잠금을 풀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문고리도 요지부동이었죠. 낑낑거리며 힘을 주어도 소용이 없자 박 씨가 몸통으로 문을 쿵쿵 쳐보았습니다. 아야야. 몸만 아플 뿐이었죠. 변기 뚜껑을 닫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가장 단단해 보이는 샴푸통을 들고 문고리를 세차게 내리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인네가 아무리 쳐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휴대폰도 거실에 두고 왔는데 이러다가 못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현선이가 연락이 오겠지. 딸이 병원에 다녀오면 전화하라고 했었는데 박 씨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결과를 물으러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박 씨가 계속 받지 않으면 딸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변기 위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더 지난 것 같은데 문 밖은 잠잠했습니다. 한창 여행을 즐기고 있을 시간인지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 마신 뒤에 박 씨는 앉아있기도 힘들어 벽에 기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가 없으니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좋기 10시간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실에 있는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시간이 됐는지 박 씨는 그렇게 바닥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도 또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박 씨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딸이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여행을 가서 연락 한 번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아니, 하다못해 혼자 있는 엄마가 밥은 먹었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다고 쳐도 내일은 돼야 딸이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못 나갈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딱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더 흘러 박 씨가 이젠 배고픔도 있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을 때 거실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현선이인가 보다.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찔끔 났는데 이내 벨소리는 끊겼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웠는데 30분쯤 흐르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잠잠하더니 점점 짧은 간격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쾅쾅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참 바깥이 시끄럽더니 화장실 문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박 씨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는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궁금했는데 박 씨가 묻기도 전에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혹시 혼자 쓰러져 있나 해서 와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신고했어. 딸내미도 여행 간다고 해서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어.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박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는데도 여전히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아니었다면 딸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도 화장실 안에 갇혀 있어야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액을 다 맞고 친구가 박 씨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 안 해봐도 돼?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한다고 무엇라 할까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큰일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도 없고 마음도 좋지 않아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쯤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동해 여행 진짜 재미있었어. 바다도 너무 예쁘더라. 그러게 장모님 다음에는 같이 가세요.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신이 나 보였습니다. 졸리면 들어가서 자. 나도 멀리 다녀왔더니 피곤하다. 낮잠이나 자야겠어. 딸이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별일은 없었는지 병원 결과는 어땠는지 묻지 않는 딸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묻지 않는 건 궁금하지 않은 것이니 박 씨도 굳이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의 속만 골마 들어갔습니다.
그런 박 씨의 심정도 모르는 딸은 얼마 뒤에 또다시 박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행에서 사위와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 씨도 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내심 그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박 씨는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박 씨만 불편할 리가 없었겠죠. 아무래도 딸은 딸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손주들은 손주들대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딸은 방이 따로 없어서 박 씨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엄마 살 집을 구해주면 엄마가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가게 되면 작은 집으론 안 되니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음 든 감정은 아무래도 원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혼자니까 방 하나 정도 있는 작은 데서 충분히 살만하지 않을까? 이리저리 포장해도 결국은 박 씨 보고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다.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이런 대답을 할 줄은 몰랐는지 딸이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 그러면 월세가 너무 비싸지. 그래도 엄마는 이 집에서 살래. 박 씨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딸도 약간은 경직되어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랑 손주들까지 집 없이 헤매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딸의 집이 없는 것은 박 씨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집으로 받아준 것은 순수하게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는 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너무한다. 너는 그럼 엄마가 이 집에서 쫓겨나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쫓겨나다니.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지. 너희는 젊으니까 집이야 돈 모아서 다시 사면 되잖아. 최서방 사업도 요새 잘 된다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 곳이 있어야지. 엄마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가진 거라고는 이 집이랑 돈 몇 푼이야. 그런데 엄마한테서 이 집을 뺏어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너는 엄마 생각은 하니? 아니, 안쓰럽지도 않니? 박 씨의 말에도 딸은 자신의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 가족 좀 생각해줘. 가족? 엄마는 네 가족 아니야? 아니, 그 가족 말고. 이제 나한테 가족은 남편이랑 자식들이지. 엄마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 이제는 박 씨는 딸의 가족도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살면서 이토록 서러웠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한 건 현선이 너야. 내가 너무해? 나는 내 나름대로 엄마한테 잘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가 내 부모라면 이 정도는 자식 사정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너도 엄마 사정 좀 생각해줘라. 박 씨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라. 너희 여행 갔다 온 동안 엄마 하루 동안 화장실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 뭐? 딸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더 들어. 그리고 엄마 위암이기래. 한 달 뒤에 수술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상황도 아니거든. 그동안 엄마가 네 사정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도 엄마 좀 안쓰럽게 여겨줘라. 딸은 박 씨의 말에 무척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제서야 딸은 유난히도 힘없는 박 씨의 목소리를 눈치챘습니다.
넌 엄마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었잖아. 알고 싶지도 않았잖아. 그럴 리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 아니다. 수술 받기 전에 나가줬으면 해. 나도 불편했어. 몸도 아프고. 엄마도 이제 집안일 하는 것도 지쳤어. 좀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다가 수술 받고 싶어.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딸이 뭐라고 하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기 일주일 전에 딸은 월세집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박 씨의 간곡한 부탁에 딸도 더 이상은 실랑이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술날이 되었을 때 딸이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박 씨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을 맞았죠. 수술 잘 됐다네. 항암만 잘하면 걱정할 것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 그래. 딸과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누구도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딸과의 사이도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다시 예전처럼 같이 살 거나 딸에게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살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 이 정도 거리가 좋았습니다. 뭐하러 나이 들어 딸 뒷바라지 하면서 갖은 고생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뭐든지 해도 젊은 딸이 더 잘할 거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가족은 딸이 알아서 잘 챙길 텐데 말이죠. 다 큰 딸을 여전히 품에 두려한 박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탈이 생긴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박 씨는 건강을 되찾았고 전보다도 활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자주 만났고 딸이 주는 티켓으로 가끔은 영화나 공연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미 준 사랑,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게 참 어리석었다고 말이죠. 이미 딸을 키우며 충분한 사랑을 느꼈으니 그걸로 박 씨의 모든 사랑을 되돌려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